안녕하세요. 엄마사의 꿈치학교 대표 김지영입니다. 저 지금 유튜브 첫방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코로나 시대에 발맞게 유튜브를 해야 한다고 엄청 많이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유튜브를 해볼까 하고서는 유튜브 배우러 다녔었죠. 유튜브를 배우면서 느낀 게, 와, 이거 하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드는구나 생각을 하고 포기를 했죠. 왜냐하면 누구나에게 하루 24시간은 동일하게 주어지는데, 제가 그때 가장 가치를 두고 있었던 게 읽고 쓰고 걷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경제신문 읽고, 거꾸리 30분 하고, 계단 운동 1시간 하고, 또 필사하고, 또 읽고 싶은 책 읽고, 그리고 오후에 글 쓰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루가 금방 가요. 근데 거기서 영상을 찍고 또 영상을 편집해서 올릴 시간이 도저히 안 되는 거죠. 누구나 사람마다 자기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남들이 다 시대에 발맞춰서 가고 1인 1영상 시대라 하더라도 제가 하고 싶은 것에 집중을 했었죠. 그리고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강의가 다 취소됐어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비대면 강의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화면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게 내 강의하는 가치하고는 달랐던 거죠. 그래서 비대면 강의는 모두 거절하고 간간히 들어오는 마스크 쓰고 다니는 대면 강의를 했었죠. 그러다가 얼마 전에 이은대 책쓰기 클럽 대표님이 엄마의 행복 시크릿, 최근에 제 신간 엄마의 행복 시크릿 비대면 강의를 부탁하셔서 이은대 대표님이 하시는 일에는 다 뜻이 있다는 생각으로, 또 기꺼이 첫 비대면이니까 실수하는 것들도 품어줄 수 있으려니 하는 마음으로 이제 처음 하게 됐어요. 처음 비대면 강의라 연습을 엄청 했지요. 일반적인 강의를 갈 때는 그냥 가거든요. 그냥이 아니죠. 준비를 하고 무엇을 말할까 PPT 딱 작업하고, 그리고 내가 핵심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이 강의에 오시는 사람들이 듣고 싶은 게 무엇인지 정의를 싹 하고서 가는데, 강의하는 모의 연습은 해보지 않거든요. 근데 비대면 강의 처음이라 진짜 하루에 2번씩 3일을 화면을 켜놓고 연습을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막상 비대면 강의를 하니까 기계에 대고 혼자 얘기하는 것 같아서 이 유대감, 공감 이런 것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으니 좀 불안하고 조바심이 나고, 제가 잘하고 있는지, 내 말을 다른 사람이 듣고 있는지, 이렇게 혼자 떠드는 게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칠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강의를 하다 보니 긴장되고 조바심 나고, 그리고 좀 흥미도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던 거에 3분의 2 정도만 내용을 담아서 하고 나니까 20분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 20분 동안 질의응답하고 시간을 마치고, 그날은 잠을 못 잤어요. 내가 강의를 이대로 해도 되는 건가? 무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강사는 어디에서나 당당하게 자기를 드러낼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자기의 생각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다시 생각을 해보니 갑자기 비대면 강의도 재밌다는 생각? 그렇게 된 계기가 댓글 올라오는 거, 평가
강의 평가 올라오는 거 보면서 내가 부족한 삶이라고 강의에 조금 내 그런 걸 긴장해서 잘못한 점이구나 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었는데, 강의 후기 평가를 읽어보다 보니까 내 삶이 있는 그대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이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비대면 강의 유튜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불끈 솟아올랐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다시 하자, 비대면을 해보자 라고 생각하니까 또 준비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번거롭게 느껴져서 넘사벽이 되는 거예요. 근데 며칠 산을 오르면서 내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산을 맨발을 벗고 제가 지금 걷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맨발을 벗고 걷고 있어요, 산을. 이렇게 걸으면서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근데 읽고 쓰고 걷다 보면 관점이 타인 밖으로 향하던 시선이 자기 자신에게로 가요. 네가 맨발로 걷는 이유가 뭐니? 그래서 네가 기분이 좋니? 그래서 네가 어떤데? 내 안으로 질문을 던져보니 내가 맨발 걷기를 하는 이 순간 너무 행복하고 좋고, 맨발 걷기 하고 난 다음에 더 잠도 잘 오고 몸이 가볍고 혈액순환이 잘 돼서 손도 따뜻하고 좋은 점들이 많아서 이걸 하고 있으니 다른 사람이 좀 이상하게 볼 수 있고, 왜 저 여자는 맨발을 벗고 걷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그거는 그분들의 생각이지, 자유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갔죠. 그러다 문득 이렇게 자연스러운 내 삶을 편식 없이 날 것으로 있는 그대로 촬영해서 올려야 되겠다, 촬영부터 해야 되겠다, 넘사벽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제가 지금 뒤로 걷기 하고 있거든요. 넘사벽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부터 촬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읽고 걷고 쓰면서 나를 만나고, 그리고 내면을 품어 안으면서 행복하게 된 이야기들을 글로도 전하지만 이렇게 삶으로 직접 촬영해서 전해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된 거죠. 있는 그대로. 그래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와, 산에 오면 이게 너무 좋아요. 들리시나요? 저 새 소리 어디서 나는 소리일까? 새도 저를 반기나 봅니다. 이 바람 소리 느껴지시나요? 바람이 온몸을 휘감고 나를 그대로 남겨두고 지나가요. 잠시 머물러서 살아가는 일상 속에 잠시 머물러서 이렇게 눈을 감고 팔을 벌려 바람을 느껴보고 자연의 소리를 느껴보면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을 더 높이 올려가려고 하는지, 무엇을 더 바라는지, 그런 것들이 다 내 욕심이지 않나 싶은 생각에 이 바람에 날려버리고 자연의 소리를 담느라 욕심을 비워내고 또 힘차게 숨차게 올라오다 보면 인생 숨차게 달려가던 그 욕심들을 훌훌 털어내게 되더라고요.
소리 이름 모를 샌데 호호호호 뭐라고 하는 걸까요? 너 산에 참 잘 왔다 하는 걸까요? 아이고 비 오는 날 산을 걷다가 이 산을 지금 산에 아무도 없잖아요. 옆에 15,000세대가 살고 있는 신도시예요. 그 신도시 옆에 아주 작은 야평산인데 주로 저 혼자서 산을 오르고 내리는 것처럼 제 전용산인 것처럼 이렇게 걷고 있어요. 혼자 비 오는 날 산을 이렇게 걷다 보니 비 오는 날 어릴 때 학교 갔다가 돌아올 때 아침에 학교 갈 때는 비가 안 와서 그냥 가는데 저녁에 비가 오는 날 있죠. 학교 후에 오후에 비가 오는 날 있죠. 그날 비를 맞고 1시간을 걸어서 집에 오는 동안 그렇게 그게 싫고 다 적시고 가방에 책도 다 적고 몸도 다 적고 그랬던 그게 너무 싫었던 기억이 떠오르면서 제가 혼자 걷는 게 아니라 내 무의식과 걷고 있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무의식 안에 나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때 얼마나 혼자 걷느라고 너 힘들었니, 얼마나 외로웠니, 얼마나 부모가 그리웠니, 그렇게 그 내면에 있는 무의식 속에 있는 나를 바라보니 측은하기도 하고 눈물 나기도 하고, 그래서 빗물에 섞여서 눈물 한 자락 뽑아내고,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때 너랑 함께 걸을 수 있는 지금 이 시간이 감사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그때 네가 그렇게 혼자 외로웠을 시간이 오늘 내 친구가 되어주는구나, 내 삶을 지탱해 주는구나. 이제는 다 컸고 또 커버린 내가 있으니 너무 슬퍼하지도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괜찮다 라고 말해주니 또 금세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산을 혼자 걷고 있는 것 같지만 혼자 걷는 게 아니라 무의식 속에 있는 나와 매일 동행하면서,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아가면서 무의식 속에 있는 나, 진정한 나를 만날 시간이 없잖아요. 그쵸? 저도 지금까지 삶이 그랬거든요. 앞만 보고 달리느라 늘 더 나은 삶에 쫓아서 그렇게 사느라 새벽부터 일어나서 삶을 전투적으로 뭘 그렇게 자기 자신도 모르면서 자기 개발을 한다고 온 시간과 노력을 다 쏟아가면서 돈도 많이 쏟았죠. 뭐 배우러 다니면 자격증까지 따려면 몇백만 원 훅 날아가거든요. 그렇게 쌓아놓은 그 자격증이 오히려 저를 치더라고요. 저를 자만하게 하고, 네가 이렇게 많이 배웠는데, 네가 이렇게 많이 아는데 지가 뭘 한다고 떠들어, 이렇게 자만하게 되면서 나를 더 힘들게 채찍질을 했던 거죠. 지금은 눈이 떠지면 일어나고, 근데 되게 일찍 일어나져요. 왜냐하면 하루의 삶이,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제 하루의 삶이 저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나를 만나면서 하루하루 나를 알아가는 공부를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어머, 저기 사람이 있네요. 와, 저기 사람도. 그림자가 저기 나무 뒤에 그림자 보이시나요? 소리 들리시죠? 와, 반갑네요. 산속에서 사람을 만나다니. 목적지가 저와 다른가 봅니다. 다른 데로 가고 있네요. 저는 열심히 또 제 갈 길을 했습니다. 이 맨발로 산을 걷는 이 현장, 나를 만나는 시간을 또 다른 나와, 하늘 속의 나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쁘고, 왜 스스로 한계를 만들어서 나는 지금은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해보면 별것도 아닌데, 그쵸? 이렇게 해서 저는 매일매일 이제 촬영을 하렵니다. 매일 같은 산을 오르는 것 같지만 산을 오르는 사람의 마음이 다르고, 산도 늘 같은 것 같지만, 나무가 그 자리에 늘 같이 서 있는 것 같지만, 또 다른 모습으로 다른 날씨로 그렇게 서 있다는 것을 매일 산을 다니면서 배우게 된 거죠. 중요한 거는 매일 산을 오르는 내가 다르잖아요. 어제 나인 몸으로 살지만 내 영혼은, 내 기분은, 내 내면은 어제와 같은 나가 아니죠. 오늘은 어떤 내면의 나와 산을 걷는지, 나를 바라보는지 매일매일 촬영을 하는 게 재밌을 것 같아서 찍었는데, 손목은 정말 아프거든요. 지금 한 손으로 받치고 있어서 손목은 아픈데 기분은 좋습니다. 이거 재밌네요, 은근히. 보이시나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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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잡고 가려니까 손목이 아프네요. 손목이 아픈데 그래도 좋네요. 제가 맨발 걷기를 하고서 너무 좋아서 사람들에게 맨발로 걸어봐라, 산을 다녀봐라, 그렇게 좋은 거는 나눠야 되잖아요.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거를 그래? 정말 좋아? 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 외에 좋은 것을 안 할까요? 결과물이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책을 5권을 내고, 저는 책을 쓸 때 이렇게 합니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 그래요? 하고 다 따라 해봐요. 끝까지 안 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다 따라 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결과물이, 제가 5권의 책을 쓴 결과물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결과물을 보고 시도를 해보는 거죠. 그런데 또 이거 뒷걸음질로 걸어야 되겠네요. 그런데 제가 이걸 한지 지금 며칠밖에 안 됐어요. 저도 처음에 박지은 작가님이라고 건강이 안 좋으셔서 산으로 들어가신, 자연으로 들어가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전원주택 짓고서 산에서 사시는데 매일 산을 가시다가 어느 날 맨발로 가시더라고요. 맨발로 가니까 너무 좋다고 저보고, 작가님 맨발로 걸어보세요, 너무 좋아요, 아니면 모셔서 저랑 함께 걸어요. 그 말을 1년 내내 들었는데, 저도 저는 발수술을 해서 못해요. 저는 거기까지 가는데 40분이거든요. 그 작가님 댁에 가는 데까지 40분이에요. 운전해서 40분이에요. 40분 가고 40분 오는 시간에 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못 가요, 작가님. 옆에 산이 있어도 이 얕은 산은 위험해서 안 돼요. 그래서 안 할 궁리 한계를 엄청 찾으면서 안 했었죠. 그런데 작가님이 산을 1년을 걸었더니
너무 좋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이제 결과물을 하나씩 몸소 겪으신 거를 몸소 이제 얻은 결과라고 해야 되나요? 결과물을 통화 중에 은연 중에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다가 문득 딸아이하고 며칠 전에 산을 올랐는데 산을 오르다가 박지은 작가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신발을 신는 것과 맨발로 걷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길래 박지은 작가님은 너무 좋다고 하는 거지? 아, 그럼 나도 맨발로 걸어볼까? 그렇게 했더니 딸이 자기도 맨발로 걸어보고 싶다고 같이 맨발로 걸어보자고 해서 맨발로 걸었죠. 그날 그 느낌, 밤새 기분이 좋은 거예요. 바닥이 뭔가 이렇게 중국 우리 여행이나 베트남 여행 가면 마사지 하죠. 그 마사지 할 때는 좀 불편하고 아팠는데 마사지 하고 그 시원함, 가벼움 그런 느낌이라 너무 좋고, 그리고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날 제가 원래 낮잠을 안 자요. 시간이 아까워서 낮잠을 잘 시간도 없고, 낮잠을 자면 밤에 잠을 못 자거든요. 그래서 밤에 푹 자고 싶어서 낮잠을 안 자는데, 그날은 참으려고 해도 눈이 사르르 감겨서 한 1시간은 푹 잤나봐요. 정말 단잠을 잤나봐요. 그리고 일어나서 또 몸의 변화가, 손이 따뜻한 거예요. 제가 몸이 차가운 사람인데 손도 겨울이면 손끝이 시려요. 그리고 여름에도 차가운 물로 설거지를 못해요. 손이 시려서. 그랬던 사람인데 손이 전체적으로 따뜻하더라고요, 그날. 그래서 그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잠도 낮잠을 잤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낮잠을 자면 제가 밤새 잠을 못 자요. 밤에 잠을 설치거든요. 근데 잠을 푹 자고 일어나는데 그 발의 느낌이, 감촉이 너무 좋아서 오늘 빨리 또 일어나서 가야지 하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근데 박지은 작가님이 그랬거든요. 비 오는 날 한번 걸어보세요. 비 오는 날은 더 좋아요.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땅에 다 발바닥 기운으로 다 빼내고 오는 그런 느낌 너무 좋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에 비 오는 날도 걸었죠. 근데 비 오는 날 걸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밖에는 빗소리가 투닥투닥 나는데, 빗소리가 투닥투닥 나는데 이 산속에는 정말 비가 조금밖에 안 와요. 왜냐하면 저 하늘 제가 저 하늘 보이시죠? 저렇게 나무들이 친구도 되어주고 우산도 되어줬던 거죠. 네, 그래서 비를 조금만 맞으면서도 이 비 오는 날 걷는 기분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날도 그 비 오는 날의 감촉이 남아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 다음날도 비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오니까 그 다음날에 비가 많이 왔어요. 많이 오는데도 산이 너무 걷고 싶어서 왔죠. 산을 이렇게 오는데 무서웠어요. 처음에는 날도 어둡고 비가 오니까 구름이 껴서 날도 어둡고 또 비도 많이 오고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원래 사람도 없었는데 날까지 어두우니까 좀 음침하니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비 오는 둘째 날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서운데 무서울 게 뭐 있어. 일어날 일이면 일어나는 것이고, 내가 어디에 있든 어디에 가든 나에게 일어날 일이면 일어날 일이고, 안 생길 일이면 어디에 있더라도 안 생길 일이다. 그런 마음으로 그냥 온 산 편안하게 하고 가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편안하게 하고 갔지요. 자, 이제 25분에 걸쳐 산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산 끝이에요. 내가 산 끝에 오면 하는 게 있지요. 뭐냐고요? 접시 돌리기지요. 아이고. 제 온몸의 기를 혈액순환 시키는 거예요. 산에 오면 사람이 없으면 좋은 게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보이려나요? 아이고, 이게 어째 제가 이걸 처음 사용해봐서 됐네요. 어땀에 기계치. 제가 기계치라 이 간단한 삼각대 세울 줄을 모르네. 이제 됐어요. 제가 잘려서 촬영이 되겠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려나요? 이렇게 하면 제 얼굴이 보이려나요? 보이네요. 잘 보이네요. 혼자 산에 오면 마스크를 벗어도 되니 청정지역이지요. 아이고, 중심을 잡고 접시 돌리기 운동이에요. 여기 오면 마지막에 평지에서 접시 돌리기를 하고 가요.
왼쪽으로 10번, 오른쪽으로 10번. 정말 오른쪽으로 10번 하는지 세워보세요. 접시 돌리기를 하면서 몸에 자연의 길을 불어넣고 또 제 안에 있는 욕심과 분노와 억울함을 이렇게 다 산에게 털어내고 가는 거죠. 일본 다 했습니다. 제가 일본 어떻게 다 했는지 정확하게 이렇게 시간을 맞추는지 아세요? 제가 할 때 한 손을 뒷짐지고 있잖아요. 뒷짐질 때 이렇게 손을 꼬아가면서 하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 생각에 오롯이 집중을 할 수가 없거든요. 자, 이제 갑시다. 올 때는 제가 산을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주저리 얘기를 했잖아요. 갈 때는 제가 그래도 직업이 부모교육 전문 강사이니까 아이들 자녀 교육에 대한 제 딸 교육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석사까지 유아교육을 전공했고 유치원 교사로 또 사교육 현장에서 아이들 1대1로 가르치는 창의성 교육하는 사교육 현장에서 합쳐서 한 20년 동안 교사 생활을 했어요. 교사 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이 배웠고, 그래서 이 많이 배운 것들 또 제 아이를 키우면서 같이 느껴보고 싶은 것들을 부모님들에게 알리는 자녀 교육서도 썼고 부모 교육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거 없지요. 사람 사는 이야기고 부모 마음 자식 잘 키워야겠다는 다 같은 마음이잖아요. 저 또한 그렇고 누구보다 저는 제 딸을 잘 키우고 싶어요. 잘 키울 거고. 오늘은 신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혼낼 때 따끔하게 혼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중요하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신뢰가 있어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엄청 아이한테 화를 내고 무슨 범죄자가 된 것처럼 중벌을 내리잖아요. 실수해서 컵을 깨뜨렸을 때는
그냥 조심해라 하고 쉽게 지나가지만 약속을 안 지켰을 때는 거짓말이라는 제명까지 씌워가면서 아이들한테 엄청 화를 내고 단단하게 혼을 냈잖아요. 그런데 그 신뢰를 깨트리는 교육을, 신뢰를 깨트리는 게 너무 당연하다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부모님들이 조성한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신뢰를, 약속은 중요하다, 벌을 주지 교육을 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제가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내면서, 지금 제 딸이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6년 동안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 중요한 신뢰 약속을 어떻게 부모들은 저렇게 쉽게 생각할까? 아이들에게 왜 저 중요한 교육을 하지 않을까? 벌만 세우고 거짓말하는 나쁜 아이라는 쟤만 씌워 덮을까? 자기 자식에게 그런 생각을 했지요. 아이들은 놀고 싶고 친구들끼리 어울리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끼리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놀자. 그래. 그러면은 어디로 나와?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죠. 제 아이가 와서 오늘 그렇게 놀기로 했다고 약속을 해요. 근데 일정이라는 게 아이들이 이제 그 자기네가 일정이 있다는 거 모르고 한 약속이잖아요. 애가 와서 놀러 간다고 하는데 저는 아이랑 치과를 예약해놔서 치과를 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거나 아니면은 정말 이게 중요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되게 부모들은 그냥 너 치과 가야 되니까 치과 가야 돼. 그리고 그냥 애만 데리고 가요. 그러면은 나와서 기다리는 애는 얘가 왜 안 나오는지 이유도 모르고 계속 기다리다가 친구가 안 나온다고 그냥 돌아오는 거죠. 이게 신뢰 깨트리는 거잖아요. 제 아이가 와서 엄마 누구랑 놀기로 했어요. 그렇게 사람이 옵니다. 잠시만요. 이 한적한 산에 사람이 나타났네요. 반갑습니다. 사람은 무조건 반갑습니다. 그래서 알았어 갔다 와 하고 1시간 2시간 뒤에 시무룩하게 집에를 들어와요. 엄마 지금 몇 시예요? 시계를 알지 못하는 아이, 초등학교 1, 2학년 때 시간도 볼 수 없는 아이, 지금 몇 시예요? 왜? 가방만 벗어놓고 나와서 놀기로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와서 기다리다가 힘들어서 왔어요. 그러면서 돌아오는데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애들하고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어른들이 정해져 있는 일들을 모르고 약속을 할 때가 있다. 하지만 중요하게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너희들끼리 약속을 하더라도 만약에 집에 왔는데 엄마가 오늘 치과 가야 돼, 못 놀아 라고 한다면 약속한 친구에게 오늘 상황을 알리고 다음에 놀기로 하는 것이 신뢰다. 신뢰를 지키는 거다. 아니면 엄마가 미리 오늘 하루 일정을 아침에 얘기를 해줄 테니까 그걸 확인한 다음에 네가 약속을 정해라. 아니면 엄마한테 허락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일정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약속을 정하기 전에 엄마한테 오늘 일정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방법도 있다. 약속을 정했으면 지켜야 하는 것이고 또 못 지킬 때가 있을 때는 사정을 말해서 그 친구가 그 시간을 다른 걸 하면서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신뢰라는 거다. 이렇게 알려주면서 키웠죠.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아이에게 자유시간을 보장해줘요.
그러니까 제 딸아이는 엄마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돼요. 그 시간 안에는. 학교 끝나고 그 자유 시간을 아이하고 함께 정했어요. 네가 자유롭게 엄마는 노는 것도 공부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신나게 놀아라. 대신에 해야 할 지식 공부가 있다. 지식 공부, 노는 공부, 그런 공부들을 균형 있게 해야 되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언제, 낮에, 저녁에 어떻게 배분을 할래? 했더니 아이가 학교 갔다 온 낮에는 자유시간이고 그 다음에 저녁 먹은 다음에는 지식 공부를 하는 시간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자유시간에는 그냥 학교 갔다 무사히 왔다는 거를 알리고, 또 본인이 어디로 놀러 가면 부모 걱정하지 않게 어디 놀러 가겠습니다 알리기만 하면 돼요. 엄마한테 허락받지 않아도 돼요. 단 절대 나쁜 짓은 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는 하죠. 네 귀한 몸을 옳은 일하는 곳에 써야지 옳지 못하는 일에 쓰는 것은 불효다. 이제 이런 교육을 늘 했었어요. 그래서 딸아이는 항상 약속이 자유로워요. 그리고 저한테 얘기를 하죠. 엄마, 오늘 누구랑 놀기로 했어요. 그래, 재밌게 놀다 와. 그러는데 그 아이를 통해서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엄마, 놀기로 했는데 걔 안 나왔어요. 왜? 몰라요. 연락도 없어요. 나중에 알고 보면 엄마가 이제 허락을 안 해주신 거죠. 안 된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은 그냥 그러면 안 되나 보다 하고 그 아이는 그냥 자기만 안 되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게 약속이라는 것을 부모가 가르치지 아니하고 아이가 약속을 안 지켰을 때는 그렇게 잘못됐다고 혼을 내면 아이들이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오늘도 아이가 일어나서,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일어나서 온라인 수업하고 토요일 일요일도 집에 있었거든요. 토요일 일요일에 가족들끼리 여행을 주로 가는데, 아이고야 발 삐끗했습니다. 여행을 주로 가는데 남편이 직장에서 좀 일이 바빠서 주말에 집에 있고 저랑 산만 같이 다녔어요. 그래서 답답했는지 친구들한테 잠깐만요, 사람이 있어서 마스크를 쓰고, 자,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자연경치 바랍니다. 지나왔네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놀자고 졸라볼까? 그러더니 몇 안 되는 친구, 저 딸이 친구가 없는데 요 며칠 전에 사귀어서 몇 안 되는 친구들끼리 단톡을 했어요. 그러더니 다 같이 만나서 놀기로 했다고 신나서 준비를 하고 옷을 입고, 역시 애들은 노는 게 좋은가 봅니다. 공부할 때와는 전혀 다르게 기분이 좋아서 준비를 하고, 다 준비하고 나갈 틈에 갑자기 시무룩해져서 이제 와서 안 된대요, 안 온대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물어봤더니 한 아이가 엄마한테 놀아도 되냐고 물어봤는데 엄마가 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엄마가 알아서 해는 뭔가 엄마가 기분 나쁠 때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말투라 놀러를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헷갈려서 괜히 갔다가 혼나느니 차라리 집에 있기를 선택하겠다라고 했다가 하더라고요. 그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네가 알아서 해, 네 맘대로 해. 그거 엄마들 정말 아이한테 자율권을 주는 게 아니라 화났을 때 하는 말이잖아요. 저도 가끔씩 쟤 너무 어이없다. 아니 지가 해야 될 일을 안 해놓고서는 뭘 놀러를 간다고?
하지마 이렇게 하기 귀찮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왜 엄마한테 물어? 네 삶인데. 이렇게 쏘아붙일 때가 있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저는 제 아이한테 약속, 신뢰라는 거를 줄고 가르쳐 왔지만 또 한번 중요하게 약속이라는 교육을 아이한테 삶에서 가르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정리를 하면, 아이들의 약속이라고 부모들이 무시하지 말고 약속을 할 때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리 아이한테 하루 스케줄을 얘기를 해주던지, 그게 번거로우면 엄마한테 물어보고 약속을 하는 거다 이렇게. 그리고 또 혹시 아이가 이제 그런 거 없이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급한 일이 생겼을 때는 꼭 그 아이한테 연락을 해서, 아니면 친구니까 그 아이 집을 알잖아요. 그 집에 가서 연락을 하든지, 아니면 전화가 있으면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엄마 핸드폰이 있으면 엄마 핸드폰으로라도 그렇게 아이가 신뢰 없는 아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오늘 딸아이가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그걸 했어요. 속담 맞히기를 하는데, 아이가 수업을 하다 말고 나와서 너무 답답해하는 거예요. 엄마, 아이들이 엄청 쉬운 속담을, 너무 단순한 속담을 못 맞춰요. 몰라요. 너무 답답해요. 답답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따라 들어가서 그래? 어떤 속담인데 엄마도 한번 풀어볼까? 하고 수업을 같이 했죠. 근데 뭐 누워서 떡 먹기, 뭐 고래등에 새우등 터진다, 이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속담이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제 그런 뜻을 설명하고, 그 뜻을 설명했는데도 못 맞추면 그 다음 단계가 초성을 주는 거예요. 초성을 줘도 못 맞추면 다음 단계가 이제 한 단어만 제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단계 넘어가면서 맞추게 하는데, 그거를 맞추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맞추는 애들은 되게 이제 한 단어, 초성을 넘어가서 한 단어쯤 되었을 때 맞추는 아이들이 덜어 있고, 맞추는 아이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또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야, 우리나라 문해력 없다더니 어떡하면 좋냐. 아이들 독해력이 없어서, 주입식 교육에 목매고 있어서 독해력이 없어서 사회생활 할 때 또 대학 들어가서 이후의 삶이 문제라더니 정말 심각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 딸아이는 책을 되게 많이 읽고 책을 좋아하고, 그리고 학원은 안 다니지만 매일 독해력 국어 문제집 한 장씩 풀고 또 어휘력 문제집 한 장씩 풀어요. 그렇게 푸는데도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예문이 있고, 그렇게 할 때는 문제를 다 맞추더니 그걸 뚝 떼어내서 그냥 속담으로만 문제를 내니까 얘도 좀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래도 한 50%? 80%도 아니고 한 딸아이는 50% 맞추더라고요. 친구들 맞춰야 되는 문제에도 자기 혼자 그건 이거다 이렇게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또 우리 아이들 교육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되지요. 제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제가 사는 지역이 충청남도 천안이에요. 근데 그 천안이 사실 작잖아요. 세계에서 천안은 보이지도 않는 미묘한 이 모래알 같은 점이잖아요.
그렇게 작은 지역이긴 하지만 그 지역 안에서는 그래도 제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부모들이 학구열이 높고 아이들이 공부를 엄청 한다는 그런 학교거든요. 그리고 제 딸이 친구들은 주말에 놀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쁘대요. 그래서 뭐 하냐 그랬더니 학원을 빡빡하게 다니는데 중학교에서 배워야 될 걸 이미 배운다고 딸아이가 엄마 함수가 뭐예요? 함수 뭐 그런 거 배우더라고요. 그리고 걔가 갖고 다니는 문제집을 보니까 엄마 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거를 가장 기본적인 어휘를 모르면 그 공부에 한계가 있잖아요. 고등학교, 중학교 이제 넘어가면 어휘가 부족하면 어휘력이 부족하다는 거는 독해력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어휘력과 독해력이 부족하면 공부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외워서 아이들이 시험 문제를 풀어서 아는 지식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공부해야 될 것은 자기 생각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읽고 또 자기 생각을 말해보는 그런 공부가 지금은 더 절실하고 필요하고, 지식을 넣는 거는 빡세게 넣는 거는 지금도 물론 그렇게 하려면 지식이 필요하지만 지식을 빡세게 넣는 거는 언제 필요하죠? 고등학교 들어가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정말 그때는 무슨 토론 교육이에요.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죠. 무슨 뭐 하부르타다 논술이다. 그때는 그럴 시간이 없죠. 무조건 달달달 외워가고 주입을 해야죠. 그리고 이제 대학 들어가면 그 지식들과 또 다른 전문 지식들을 융합해서 이제 자기만의 지식을 창조해내는 그런 교육의 단계가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아이들이 중학교 수학을 풀고 영어로 일기를 쓰고 영어로 편지를 쓰고 영어로 말을 할 수는 있겠으나 자기 생각이 없고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없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반대되는 교육인가, 거꾸로 가는 교육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그러면서 제가 요즘 태백산맥에 이어서 아리랑을 읽고 있거든요. 아리랑은 일제 식민지 시대를 쓴 소설이에요. 그걸 읽으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빼앗기 위해서 가장 먼저 뺏은 게 무엇이었을까요? 쌀? 철도 공사를 해서 우리나라의 자원, 고종의 왕위, 권력. 저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기 위해서, 노예로 삼기 위해서 가장 먼저 뺏은 것이 언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휘. 언어를 뺏었다는 것은 생각을 뺏은 거죠. 정신을 뺏은 거죠. 어휘와 정신을 뺏어놓고 뺏어놨다는 거죠. 신문을 다 자기네 신문으로 만들고 서당을 자기네식 서당으로 만들고 그렇게 언어를 뺏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본인들이 저는 너무 하나하나가 분노스럽거든요. 참 똑똑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똑똑함을 그때는 뭐 일본뿐만 아니라 서로 자기네가 강국이 되기 위해서 그런 거를 너무나도 당연시하게 했으니까, 인간의 존엄성이 그때는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서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랬으니까. 그렇지만 그런 일본을 생각하고 우리 조상들의 역사를 생각하면 분노가 끓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지만 오늘 딸아이 수업하는 걸 들으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언어를 뺏고 있는 게 지금 일본 사람들인가? 아니잖아요. 우리 교육이잖아요. 우리 교육이 우리 아이들에게 정신을 뺏고 언어를 뺏고 있어요. 아이들이 옳은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게 정신교육을 해야 될 학교에서 또 교사에게 부모에게 아이들은 언어를 뺏기고 정신을 뺏기고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가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함수, 미적분, 영어 단어, 수 없는 영어 단어 그런 게 들어가고 있잖아요. 물론 필요하죠.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정신없는 지식은 불을 사용하고 칼을 사용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불이 필요하고 칼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올바른 정신으로 칼을 사용하지 않으면 칼은 무기가 되고 불도 무기가 돼요. 사람을 해치는 무기가 돼요. 인류의 재앙이 되지요. 바로 그거예요. 생각이라는 것도 정신이라는 것도 지식이 정신없는 생각 없는 지식은 인류의 재앙에 빠뜨릴 수 있는 우리나라를 재앙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영어 수업 공부를 하지 말자, 사교육을 끊어내자, 제가 그걸 주장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자기 삶에 대한 최소한의 그 자유시간에 자기를 선택할 수 있는, 그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은 주자. 그리고 아이들에게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주자. 언어를 돌려주자. 글을 돌려주자. 그 좋은 글들로 자기 정신을, 영혼을 풍요롭게 할 공부가 먼저다. 그런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이제 아우 아파. 고지가 다 보여요. 이제 다 내려왔어요. 제가 오늘 이거를 날 것으로 딱 57분, 지금 57분이고 내려가면 1시간이겠네요. 1시간 촬영을 제가 날 것으로 유튜브에 올릴 건데요. 오늘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기계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를 가입을 하고 어떻게 올리는지 배우고 그렇게 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연의 새소리. 내면의 저와 늘 함께 다녔었는데 오늘은 이름 모를 여러분들과 또 화면에 보이는 나, 내 안에 나, 있는 그대로 날 것 그대로 나랑 함께 하니까 더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내일도 산에 오를 거니까 내일 만나요. 내일은 어떤 이야기로 우리 만날까요? 내일 만나요.